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안전운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교통사고 3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요인인, 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운전자의 신체적 요건에 따르게 되고요. 컨디션이나 심리, 습관, 운전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운전 태도, 성격, 생리적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요인은 차량의 장치나 적재물, 이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사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자, 도로 요인은 도로의 구조가 울퉁불퉁하다던가 노면이 거칠다던가 도로폭이 좁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리고 차선 수나 안전 요인에 해당하고요. 자, 환경 요인은 자연 환경이나 교통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 구조 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등장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교통사고 3대 요인 중에 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이제 자연환경, 교통환경, 사회환경, 구조환경 요 네 가지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인지적 요건이죠. 신체, 생리적 요인입니다. 내가 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약물, 수면제가 들어있는 수면제 성분이 있는 약을 먹어서 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리적 요인은 흥미, 욕구, 정서, 성격 등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 면허에 영향을 주는 시각 특성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시력 특성이죠. 자, 제1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시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두 눈을 동시에 뜬 평균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은 적어도 일단 0.5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한쪽 눈은 0.8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평 시각은 120도, 수직 시각은 20도 이상, 그리고 중심 시야의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명이 없어야 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요 숫자들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2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 0.5 이상이며 한쪽 눈을 못 보시는 경우에는 0.6 이상이면 된다. 자, 그리고 1종, 2종 모두 붉은색, 녹색, 노란색 이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할 줄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각 특성 기준이 시험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추가로 알아둘 게 속도와 시야는 반비례합니다. 자, 우리 무슨 뜻이냐?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 자동차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흐려진다는 거죠. 자, 요 내용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교통사고의 원인과 요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접적 요인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죠. 자, 차량 운전 전에 점검 습관이 없거나 무리한 운행 시간을 계획한 거나 이제 안전지식, 사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간접적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중간적 요인은 운전자의 지능, 성격, 심리, 불량한 운전태도, 습관, 운주, 과로, 핸드폰 등 사용을 하다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직접적 요인은 결론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호나 과속을 해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 조작을 미흡하거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바로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뉘앙스들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험 문제가 보통 두 가지로 출제됩니다. 고령 운전자와 어린이 운전자가 아니죠. 어린이 친구들에 대한 사고인데요. 먼저 고령 운전자 보겠습니다. 자, 좁은 길에서 대형차를 만날 경우 불안감이 상승하시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시각 능력이나 청각, 사고 신경 능력이 조금 저하될 수 있고요. 자, 보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행동, 궤적, 이 직선으로 걸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사선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걸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중앙부로 걷거나 하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의 포스터나 간판들을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냐면 신체적 기능 저하나 인지력, 반응 저하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고령 운전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린이 교통사고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고령자분들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고령자분들에 비해 지혜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부주의, 주의력 부족, 판단력 부족, 단순한 사고방식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로는 위험하니까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시킨다는 거죠.
도로가 왜 위험하지? 한번 가봐야겠다. 왜 위험하다는 거지? 차가 왜 위험한 거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사고를 유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도로는 위험하단다. 왜?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자동차가 너보다 빨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횡단 중에 부주의, 자전거, 그리고 차 내 안전벨트 미흡,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재미없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인데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분석을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냐?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브레이크 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그리고 차선을 얼마나 바꿨는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은 어땠는지, 운전자별, 시간대별, 주행 거리는 얼마나 했는지, 진로 변경은 얼마나 했는지, 과속, 급출발하진 않았는지, 급과속, 사고 발생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 자동차 운행 관리, 그리고 사고 예방, 운전자 교육, 운전자 습관 교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교통 행정기관의 운행 경로나 개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라는 요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 문제는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의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제동 장치인데, 뭐,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풋브레이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발로 밟는 거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는 우리 뒷바퀴 좌우가 고정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는 우리가 기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3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1단으로 줄여버리면 속도가 줄죠. 그런 경우를 활용하는 엔진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S, 자, 우리 ABS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조향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빙판이나 빗길 등 미끄러운 곳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와중에도 핸들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즉 ABS가 일단 첫 번째 제동 장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 조향 장치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향장치 볼게요. 자, 보통 핸들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의 방향, 주행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자, 여기서 조향장치에서 나오는 시험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앞바퀴 정렬입니다. 앞바퀴가 장 정렬되어 있으면 주행 중 핸들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인이라는 건 뭐냐. 자, 앞바퀴를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은 앞부분 A, 그리고 B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앞바퀴의 앞쪽이 A 부분이죠. 뒤쪽보다 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로 함으로써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음으로써 앞바퀴 정렬이 가능해지는 거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인이 잘 되어 있으면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거나 핸들 조작을 마찬가지로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주행 중 타이어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자, 캠버에 의해 토 아웃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토 아웃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토인의 반대겠죠. 이 타이어 앞바퀴의 뒤쪽이 앞쪽보다 더 좁은 겁니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쉽게 마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캠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자동차를 앞에서 보면 위쪽이 아랫보다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자,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거 뭐냐?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토아웃 방지하고 앞차 쭉 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외워야 될 것은 요겁니다. 캠버의 역할을 고르시오 했을 때 요 네모친 내용은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향장치에 캐스터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자, 캐스터의 역할은 뭐냐?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해준다. 차의 롤링을 방지한다. 요 두 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이 말 즉슨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핸들의 보건성을 돕는다. 핸들의 직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코너를 돌고 핸들 놓으면 다시 풀리는 현상이 캐스터가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노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이죠. 흔히 전문용어로 쇼바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현가장치, 쇼바에는 어떤 스프링들이 있냐 보겠습니다. 먼저 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주로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어 무거운 걸 잘 버텨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는 간단한데 승차감이 나빠요. 그 작은 진동을 흡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나쁜 거겠죠. 자, 그리고 내구성이 대신 커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판 스프링은 차체를 불안하게 한다, 오히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승차감이 나쁜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일 스프링은 주로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코일의 상단은 차체에 부착, 하단은 차륜에 간접 연결된다.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자, 비틀림 막대 스프링, 뒤틀림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금속, 공기 스프링, 대형 차량, 버스에 사용되고 있고요. 충격 흡수 장치, 작동률을 채운 실린더가 스프링 동작에 반응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가 장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현가 장치에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비틀림, 막대 스프링, 공기 스프링, 스프링은 4개 정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 자, 다른 스프링이 나오면은 스프링이라고 해서 다 현가 장치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종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퍼록 현상인데요. 자, 브레이크 액이 기화해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힙니다. 왜? 우리 풋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브레이크가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액이 기화를 해버리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게 되는 게 베이퍼록이고요. 자, 모닝록. 자, 이거 우리 아침이죠? 아침은 굉장히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브레이크에 녹이 생겼어요. 록이 생겼어요. 그래서 습도나 오랜 방치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듭니다. 브레이크 마찰력이 높아져 지나치게 브레이크가 잘 들죠. 자,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천천히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녹이 지워진다. 아주 간단하죠? 자, 수막 현상 너무 잘 아시죠? 자, 빗길과 타이어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타이어 홈에서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미끄러짐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주행 금지와 마모된 타이어 교체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페이드 현상인데요. 페이드 현상은 베이퍼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급경사를 내려갈 때 풋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열을 받는 거죠. 자, 단 여기서 페이드 현상은 라이닝이 가열되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진다. 이 라이닝 페이드 현상,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은 시험 문제 물리적 현상 나왔네. 라이닝, 풋브레이크 밟아서 뜨거워, 제동력이 떨어져, 페이드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정지거리, 정지시간 한번 개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주, 제동, 정지거리 이렇게 있는데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뼈뼈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네요. 자, 자동차는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 내가 인식했어요. 인식했어요. 브레이크 밟아야겠죠? 브레이크 작동. 자, 그리고 정지. 요 순간을 나눠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브레이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옮겨서 밟는 순간까지를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멈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장애물 앞에서 자동차가 완전 정지한 경우를 이제 우린 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식한 경우부터 작동되기까지의 걸린 시간은 공주 시간, 그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시간은 공주 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완전 정지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동 시간, 그동안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는 제동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주 플러스 제동을 해주시면은 정지가 된다. 정지 거리 혹은 정지 시간이 된다. 요 뉘앙스만 잘 잡아두시면은 요 문제는 100%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리대 종류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로는 뭐 방우 울타리형 중앙분리대 있고요. 연석형 중앙분리대, 광폭 중앙분리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연석형 중앙분리대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연석의 중간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 녹지를 제공하는 것. 아, 이게 연석형 중앙분리대구나. 바로 상상되시죠? 그래서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지만 기능은 생각보다 미약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광폭 중앙분리대는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분리시킨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차로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막 가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걸 우리 광폭 분리대라고 합니다. 그럼 요 안에서 우리 차량이 잠시 정지를 해 있거나 도로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해두고 정차를 해두고 운동을 하거나, 운동이 아니죠,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광폭 중앙 분리대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적고 전체 사고에 대한 비율도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방호 울타리형 분리대는 사고를 안 일으켜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고 방지 목적보다는 사고의 형태를 바꿔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차량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하면서 원래 같았으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차가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을 뻔한 게, 가운데에 방호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방호 울타리 툭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자, 접촉 사고로 이뤄지거나 추돌 사고로, 그래도 조금 더 정도가 낮은 사고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즉, 사고는 일어날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은, 위험도가 낮은 사고로 바꿔주는 것이 이 방호 울타리의 역할이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요것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중앙 분리대 얘기는 조금 더 볼까요? 자, 중앙 분리대는 상하 차도 교통 분리를 하고요. 광폭 분리대 말씀드렸죠. 사고 및 고장 차량에 정지할 공간을 제공하고요. 보행자의 안전이 제공되고 불법 유턴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형차의 현광 방지, 자, 반대편 차량의 눈뽕이죠. 상향등을 방지해주는 거죠. 자, 방호 울타리, 횡단을 방지해야 되고요.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된다. 왜? 사고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량이 대형 차로로 튀어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차량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즉, 방호 울타리의 핵심은 뭐다?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형태를 바꿔주는 것이 방호 울타리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지르기 볼까요? 우리 앞지르기 다들 잘 아시죠? 자, 근데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 할 때는 대형차를 확인한다. 자, 중앙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앞지르기 가능하죠? 그리고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의 어디 좌측으로 하죠. 그리고 앞차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중앙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앞지르기 안 되죠. 점선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대신 대향차를 확인해야겠죠. 앞지르기에 필요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된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다. 그럼 나도 한다? 안 되죠. 이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나서 해야겠죠. 자, 그리고 계절별 운전 특징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제가 다 나와요. 자, 우리 봄 특성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봄 되면은 나른하죠. 춘공증 때문에 졸음 운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변하는 기후 조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겨울 다음에 봄이죠. 그러면 얼어있던 땅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근데 봄에 꽃샘 추위가 오게 되면은 그 녹았던 게 얼어요, 새벽에. 그럼 또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이 또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특징들, 이런 집안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개학 시즌이죠? 어린이 사고가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입니다.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와요. 자, 냉각수 보충 잘 해줘야겠죠. 내가 기분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적이 증가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시야가 낮아지죠. 거기다 추가로 우리 보행자분들이 우산을 써요. 자, 우산을 쓰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을에는 우리 단풍놀이 갑니다. 단풍아 경치가 너무 이뻐요 하다가 사고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농번기죠. 그래서 국도 주변에 트랙터, 경운기통이 많아져요. 그리고 일교차 크고 안개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겨울철은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빙판길 사고,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충돌, 추돌, 이탈,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겨울은 그냥 사고가 많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4과목 운송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고객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고요.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여 주길 바라고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환영받고 싶어합니다. 즉 그냥 나한테 친절했으면 좋겠는 거죠. 자, 이건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자, 고객 서비스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 서비스의 특징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성, 보이지 않는 서비스 형태지만 고객이 받는 느낌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동시성, 뭐가 동시냐?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일어나요. 즉 재고가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 주체, 물건을 팔면서 일어나는 서비스죠. 그래서 사람 바이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성과 무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동시성, 소멸,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고객 만족을 위한 3요소가 있습니다.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 요 세 가지가 고객 만족을 위한 핵심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고객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영향이 어떤 영향 때문에 결정을 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내 과거의 경험. 이 제품 써봤는데 좋더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여기 진짜 친절해. 그리고 의사소통. 여기에는 좀 대화가 잘 돼. 여기 마찬가지 서비스죠. 그리고 개인의 성격 있죠. 나는 근데 이런 서비스보단 저런 서비스가 좋더라. 자, 이런 개인의 성격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고객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신뢰성, 내가 믿을 만한가? 그리고 신속한 대응, 내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피드백이 빨리 오나? 그리고 편의성, 내가 뭐 서비스를 받기가 편리한지? 그리고 의사, 종업원의 태도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내가 요구를 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짜증이 나죠.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진짜 재미없는 얘기 시작합니다. 자, 물류 서비스 기법이에요. 벌써 이름부터 재미가 없습니다. 자, 단어가 상당히 이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도 요 내용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무작정 한번 암기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합니다. 1990년 이후 등장했어요. 구매 정보나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관리를 해보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자인 거죠. 자, 원료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기에 공급망 내의 모든 기업들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조업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공급업체 있을 거고요. 유통업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매업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겠죠. 자,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 협동을 해가지고 한번 공급자, 소비자가 만족을 하게 하면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게 SCM, 1990년대 처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협력,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 업무협약, 공동전략이 핵심 키워드로 작용을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사적 품질 관리입니다. 자, 뭐 리니지에 나온 전사는 아니지만 자, TQC라고 하고요. 자, 품질 관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의 책임을 나눠 가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상품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물류를 정량화하고 물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 데이터를 정량화한다.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가 잘못됐네. 이거 잘못된 이유는 저것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 위해서 결국 TQC, 전사적 품질 관리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3자 물류 3PL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제3자 물류 핵심은 외주예요, 외주. 자, 외주는 보통 언제 주나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를 외주를 주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사내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예요. 자,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할래. 그러다 보니까 물류는 신경을 잘 못 쓰네? 물류를 딴 회사에서 외주를 줘버리자. 이런 경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물류 서비스만 하면은 우리 회사 진짜 대박 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물류 회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물류 서비스 니네가 좀 대신 해줄래? 외주를 맡길게. 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3PL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미없게 얘기를 하면은 전문 물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는 전략이다. 라고 아주 재미없게 시험에는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속 대응 볼까요? QR이죠. 자, QR코드 아니죠. 자, 퀵, 리스폰스, 응답하다다. 빨리 응답하다. 빨리 대응한다라는 거죠. 자, 빨리 고객의 응답을 빨리 대응함으로써 생산, 유통시간 단축, 재고 감소, 반품 감소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를 성과를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모두에게 돌려준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대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소매업체에서 이제 공급업체 얘기를 하겠죠. 야, 지금 피카츄빵 빨리 피카츄빵 더 만들어줘. 그럼 공급업체, 제조업체 얘기하겠죠. 피카츄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요 재고가 빨리 감소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통업체들도 뭘 필요한지 아니까 빨리빨리 가져다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득이라는 거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네? 딴 데서는 이거 잘 팔리니까 잘 팔리는 거 팔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소매업자는 유지 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제고, 상품 회전율 증가의 혜택이 있고요. 제조업자는 뭐가 팔릴지 내가 수요 예측 가능하고요. 자산 회전율이 상승하겠죠. 우리 소비자는 상품의 다양화, 품질 상승, 낮은 소비자 가격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QR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럼 이번엔 ECR 보겠습니다. 아, 정말 많죠. 사실 더 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잘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ECR. 자, 효율적 고객 대응입니다. 자,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 SCM이었죠, 아까? 이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자, SCM이 등장했어요. 우리 한번 효율화를 해보자. 다 같이 협력을 해보자. 했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를 한번 일으켜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제품의 생산부터 소매, 팔 때까지 이거를 우리 그냥 한 단계로 보자. 팔고 만드는 거를 다르게 보지 말고 우리 그냥 한 단계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다 모여 협력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냥 우리는 그냥 한 회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그래서 고객을 잘 만족시켜 보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효율적 고객 대응이다. 아, SCM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시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비효율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둔 겁니다. 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제조업체에서 야, 이거 5개 더 만들었어 라고 하면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우리 5개 더 필요한데 이런 중복되는 정보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기타 등등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협력을 잘해서 효율을 이끌어보자 라는 게 또 ECR의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ECR의 장점은 뭐다? 또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도 통합을 이루어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엔 주파수 공영통신입니다. TRS, 텔레. 자, 우리 텔레, 우리 주파수 전자죠? 자, 그래서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음성 통화, TRS 데이터 통신 등 활용하고 있고요.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자, 우리 TRS 어디 쓰인다? 물류 관리 사용되는데 배차 지시,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송의 정확한 추적도 가능하고요. 언제 도착할 쯤이다. 요런 거 추정 가능해지죠. 그리고 배송이 왜 늦었는지, 그리고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원인 분석들을 파악하여 표준 운행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TRS로 저기 왜 차가 멈춰있지? 아, 고장났구나. 그럼 고장 차량. 지연됐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쪽은 차량을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재배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뭐로 한다? TRS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CILS, 칼스죠. 자, 칼스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칼스는 뭐냐?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모든 정보를 기업 간, 또 국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 굉장히 지금 브로드해졌어요. 어브로드해졌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가까지는 이제 협력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거래를 말 그대로 기업, 국가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신속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자, 요게 왜 중요해지고 있냐? 지금 굉장히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죠. 그래서 기업 정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과다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여주고 업무 처리 절차를 축소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 처리, 이런 또 중복되는 비용들을 절감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칼스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 비용 절감, 조직 간 정보 공유, 국가 간 정보 공유도 되겠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까지 마저 단축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전략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4자 물류예요. 자, LLP 혹은 4PL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제3자 물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당연히 제3자 물류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뭐가 추가됐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급망 확충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 우리 잘 이해해 두려면은 3PL 제3자 물류를 잘 이해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뭐 나오냐? 제4자 물류의 단계를 설명하시오. 자, 단계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지금 몇 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은 외워집니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 4PL 제4자 물류의 단계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PL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 아웃소싱, 물류를 아웃소싱함으로써 공급망 확충,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해본 차원에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공급망 관리 SCM 있죠? SCM 1990년대에 등장했다고 했어요. 또 내용 뭐였죠? 기업들이 협력한다. 자, 요게 핵심이었죠. 자, 요 공급망 관리 등장하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1970년대 등장해서 유통, 수송, 보관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해보자는 거죠. 1980, 9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제조, 구매, 주문 관리까지 우리가 중점을 둬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공급망 관리가 등장했죠. 자,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랬더니 우리가 기업에 뭐가 필요하다? 기업에 협력이 필요하더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관리의 원칙 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7R, 그리고 요거 아닙니다. 자, 3S, 1L, 그리고 3의 2, 요거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7R, 라이트, 조언이에요. 자, 좋은 품질, 정량, 적시, 적소, 아주 좋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양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인상, 좋은 가격, 좋은 상품이 7R의 원칙이다. 자, 7R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S, 스피디, 빠르게, 세이프디, 안전하게, 슈얼리, 확실하게, 로우, 효율, 비용은 절감시키자. 요 내용이 3L, 1L 원칙이다. 그리고 3의 이익은 뭐냐?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기업의 3의 이익이다. 아주 최고로 하는 이익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물류 볼 건데요. 자, 조금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기업 물류 볼 건데, 자, 기업 물류는 뭐 대충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물류 환경 분석, 물류 목표 달성, 물류 전략 수집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둬야 한다. 자, 요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보기에 나오고 있고요. 자, 하나. 자, 두 번째. 물류 네트워크화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법을 구축해야 된다. 자, 기업 물류의 달성 목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류 작업을 위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요 세 개만 아시면 기업 물류 문제는 웬만하면 푸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활동 범위입니다. 자, 주된 활동, 보조 활동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중 기업 물류의 활동 범위 중 주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주된 활동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다. 자, 보조 활동은 그럼 이 주된 활동이 가능하게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활동들이겠죠.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등이 있어야 주된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활동 범위 개념도 잘 잡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전략, 물류 전략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윤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마저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물류 전략의 목표는, 자, 기업의 물류 전략 목표는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가 쓰는 자본을 절감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해당하는 게 뭐냐? 전략적 물류 관리 SLM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업무 처리 향상하고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는 개념으로 SLM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요 개념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업은 이윤 추구와 모든 부분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든 행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기업이 돈을 벌려고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뉘앙스가 있다면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꼬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1과목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화물 운송 종사 필기 시험 핵심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자, 이 내용 적어도 이 내용은 알고 시험을 보러 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한 영상이지 이 내용만 본다고 해서 100% 합격,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화물 영상들도 꼭 재생 목록 가셔서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올려둔 이 영상들은 정말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합격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